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경고한 것들이 있었죠. 제가 올해 대출 회수 시작한다. 이거 11개월 전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올해 초에 이야기를 했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 곧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큰일 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일단 여기 막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 만기가 40년인데 뭐 만기가 30년인데 이거는 무조건 보장되는 기간이다. 제가 보장은 된다고 그랬어요. 기간은 보장이 되는데 중간에 이게 만기 후 갱신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5년 후 변동 이런 것들 5년 단위로 은행권 사정에 따라서 대출 회수가 들어갈 수 있다. 5년 후 변동이라면 이런 것들은 기반이 채권 5년물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회수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실제 과거에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가지고 저거는 주담대가 아니다. 근데 제가 주담대인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업자일 거다. 막 이러면서 악플을 엄청 다시던 분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악플을 캡처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글 삭제했어. 근데 상환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주담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7,500만 원을 상환하라. 물론 아직 2금융입니다. 1금융은 제가 아직 안 정하다고 그랬죠. 2금융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2금융권이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저축은행에서 4억 원의 주담대를 받았고 이것을 대출 연장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근데 그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공시가격 변동은 큰 차이 없으니 집값 떨어져 봤자 공시가격은 그대로니까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신규 대출도 아니고 기존 대출도 아니고 3년간 신용이 변동되진 않고 신용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연체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려고 하니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 다른 데서 돈을 마련하자니 또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히려 이 금융권이 신규도 물론이지만 기존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 이것에 대해서 금융당국 규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더 빨리 나오긴 했지만 사실 금융당국이 풀어줘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고 예를 들어서 23년, 24년에요. 그런 DSR 우회하는 미친 정책 대출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 붕괴는 더 빨라졌겠죠. 그러면 그 붕괴된 시장으로 인해서 대출에서는 더 빨라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금융권이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이게 1금융까지 넘어오게 되는 것은 집값이 아직 안 떨어졌을 때도 이 금융에서 벌써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많이 떨어지면은 점점 심화되겠죠.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죠. 내년 갱신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 제가 내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죠. 자, 기존 차주 이자도 2배로 올랐다. 기존 2.7% 고정금리에서 5.12%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2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가지 문제로 대출 문제들이 커질 테고 대출 회수도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벌써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요 내년엔 더 심해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5년 전에 2%대 저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고정기간이 만료되어 이자가 2배가량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게 2019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올해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20년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갱신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갱신되면서 올해 문제가 커지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칩시다. 올해도 인하하고 있고 내년에도 인하할 거예요. 이창용 총재 하는 거 보니까 더 내릴 것 같아. 근데 금리 인하하면 뭐예요?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는 만큼 금리 인하할까요? 그러면 내년에 문제 생길 대출들이 올해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은 올해도 이미 대출 회수가 2금융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면은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1금융권까지 번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제가 사례를 들고 오죠. 집값이 하락하면서 만기 연장 10억 주택을 담보로 대출 5억 원을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한도가 4억으로 줄어서 갚는 상황들. 그 다음에 아파트값이 7억으로 떨어지면서 9억짜리가 LTV 60%를 넘게 되면서 원금 일부를 갚아야 된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런 사례였다. 요거를 그냥 다 뭐 아니다 우기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사가 뜬 것이고 그런 기사들을 솔직히 많이 띄워주진 않습니다. 누가 그거를 취재 받으려고도 잘 안 하고 웬만하면. 근데 문제는 그때는 LTV 기준이었죠. 이거 지금 아직 안 터지니까 은행권에서 두고는 있는데요. 터지기 시작하면요. LTV보다 저는 DSR 기준으로 회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LTV는 현재 손실 기준이죠. DSR은 미래 손실 대비죠. 미래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것을 우선적으로 회수하지 않겠나. 왜냐면 DSR이 높은 사람들은 길게 끌면은 연체액만 쌓인다는 것 자체가 은행에 부실채권만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끌이 말이 좋아 영끌이지요. 지금 하우스푸어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카푸어라 그래요? 차 사느라고 원리금을 대부분 거기다 쓰고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생활비도 막 맨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핵심적으로는 집에다가 돈 퍼붓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예요. DSR 50%만 나와도 하우스푸어죠. 저 당시엔 DSR 20%만 나와도 하우스푸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원리금 갚는 것은 예적금 하는 것과 같다. 이딴 개논리를 들고 와가지고 하우스푸어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많죠. 특히 상승론자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예금은 내가 100만원을 넣으면요. 아무리 금리 낮아도요. 1년에 한 101만원, 102만원 해가지고 1, 2% 묻잖아요. 근데 하우스푸어는요. 내가 저금하는 게 아니라요. 100만원을 넣으면요. 그 중에서 이자가 80만원이고 원금 20만원, 이자가 90만원이고 원금 10만원. 이렇게 모으는 건데 무슨 그게 예적금 하듯이 모으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퍼주는 거지. 그래서 은행은 월세 낸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출 회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경고했었고 결국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할 거예요. 회수가 어려워질수록 저렇게 갈 겁니다. 근데 경제가 괜찮아요? 이번에 금리 인하도 명분이 뭐였어요? 경기 침체 아니에요. 환율이 괜찮아요? 부동산이 괜찮아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와 물가 안정.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과 환율이잖아요. 내후년에는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금리 인하한 거예요. 물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랑 더 협상을 하고 DSR 강화라든가 이런 걸 더 협상을 하고 했다면은 이창용 총재라든지 금통위 위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보였겠지만 그냥 덜컥 금리 인하부터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 거고 욕 처먹을까봐 말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제 누가 와서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일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작년에 원래 자영업자가
이자 갚기 어려우면 이자 원금 상환 유예를 해줬는데 요거를 작년에 주담대까지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원금 안 갚아도 되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죠. 특히 원금 일부를 일시 상환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죠. 이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리고 저런 사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막 엄청 막 길게 떨어져가지고 과거에는 막 2012년은 돼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뭐 올해 내내 올랐다면서요. 9월부터 하락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나왔다는 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연도별 거래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연도별 거래량이 반토막인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요. 자본주의를 왜곡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 자본주의를 왜곡하는 핵심이 정책대출이라고 했죠. 왜냐면 정책대출 비중은 보통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은 70%가 넘는 비중인 정책대출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로 버텨온 거예요. 정책대출 내줘가지고 대환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담대 3년간 이자만 받도록 해주고 이거 다 2022년에 당선이 됐죠?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3년에 26년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거는 다음 정부에 터지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를 발견을 했으면은 쓰레기통에 넣고서 쓰레기 봉투에 싸서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발견하니까 침대 밑으로 안 보이게 넣어놓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넣어놓은 쓰레기들은 방에 들어가면은 아, 이 방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균이 번식하죠. 그 방은 쓰레기 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다 밀어놓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은행권 또 감당하다가 결국은 회수가 들어간 거예요. 당국의 대출 규제 때문에 회수가 됐다? 당국의 대출 완화 때문에 회수되는 것이 뒤로 미뤄졌을 뿐인 거지. 이미 시작했다는 건요. 내년엔 더욱 가속화된다는 소리예요. 내년에도 물론 내년 초에 대출이 리셋되니까 한도가 리셋되니까 일시적으로 풀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한 길어야 2분기. 올해처럼 풀어대면은 1분기면 끝나요. 그러면은 내년엔 더 오랜 그 회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내년에는 정책 대출이 또 뭔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처럼 신생아는 내년에 좀 완화가 되죠. 신생아처럼 더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미 받을 사람들 받았기 때문에 더 받기도 쉽지 않은 건데 이런 것들 보시면요. 부동산 문제가 2금융권으로 번졌고 2금융권 문제가 1금융권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찌 금융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 다만 뻥 터진 게 없으니까 안 터졌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스물스물 다가오는 위기도 위기다.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근데 위기가 왔는데 다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위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